살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이제 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서요. 매년 국학강좌는 이제 국학강좌 가기 전 국학답사 하기 전에 한 두세 차례, 금년은 세 차례가 되겠습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 세 차례 이제 우리 자료를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뭐 역사에 일가견이 다 있으신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또 좋은 의견들도 서로 나누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자료를 이렇게 미리 정리해서 답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정도고요. 이제 여기 오신 이제 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조금 이제 잠시 후에 정식으로 오늘 국학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학연구소 2025년 제1회 국학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최경주입니다. 추운 날씨,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좌는 음루, 물길, 말갈, 발해, 여진, 금의 한국 고대사 관련성을 주제로 5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하는 국학 답사에 대한 자료를 나누며 또 함께 학습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임창경 박사님의 발표에 앞서 국학연구소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성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국학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종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학답사를 작년까지 8회, 이번에 아마 정식으로 9회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그 만주부터 중원, 그 다음에 하북성, 홍산문화, 산동성, 작년에는 선비, 오화 선비 지역까지, 내몽골까지 이제 쭉 있습니다. 다녀서 이번에는 이제 음루 말갈 지역 쪽으로 가는데 우리 임창경 박사님께서 우리 연구소 또 소장으로 그 작년에 또 취임을 하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의욕적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도 우리 국학 답사 갈 때마다 그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중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아주 중국에 대한 아주 폭넓은 지식과 아울러서 아주 중국어도 아주 잘하시기 때문에 아주 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이 아주 저희들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김창경 박사님께서 수고를 좀 해주심에 감사를 좀 드리고 이번 가는 이제 만주 지역은 실은 저희들이 1차 정식적으로 갔을 때 했는데 일부는 아마 오늘 제가 나들은 책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거기에 금나라가 처음 시작했던 그 금호, 아성,
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얼빈 317 부대인가요? 거기 731 부대 일본, 그 다음에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가 이토부미를 적약한 장소 안중근 기장까지 그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쭉 보시면서 이제 흑룡강도 아마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또 흥계 쪽도 가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좋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곳을 아마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인분들한테 몇 번 또 추천했더니 한 4분 정도가 더 참가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 많이 좀 참석하셔서 저희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일반 여행에서는 가볼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어떤 그런 탐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부터 3차에 걸쳐서죠? 그러니까 오늘 1차, 그러면 다음 달에 2차 해서 보통은 3차인데 이번에 2차로 끝나는 모양이네. 3차 맞죠? 3차에 걸쳐서 보통 이제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그 다음 달, 4월 달까지 해서 저희들이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하고 가는 뭐 그러면 훨씬 그 현지에 가서 이해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강좌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석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임창용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음루 물길 말갈 발해 여진 금의 한국 고대사 관련생 6번째 시간 음루 물길 말갈 발해 여진 금으로 이어지는 역사와 문화 기원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또 아주 추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국학 강좌는 2020년 첫 강좌인데요. 이번 그 5월 1일부터 4박 5일 답사하는 지역에 대한 간단한 그 대략적인 어떤 소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자료가 많기 때문에요. 요번에 하고 이제 3월 달에 좀 더 깊이 있는 이런 이제 분석을 함께 하고요. 오늘은 대략적인 소개, 답사 지역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음루 물길 말갈 발해 여진 금 이 지역의 이제 대략적인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한국 고대사와 관련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22년 1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배달족 역사라는 책을 간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책인데요. 이제 이 22년 1월에 이 책이 나온 것은 이제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1910년 일제 강점 이후에 우리가 교과서를 발행하지,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역사 교육이 중지됐었죠. 그러다 이제 1919년에 4월 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되면서 우리의 역사책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생긴 겁니다. 그 1921년에 준비를 해서 21월에 이 배달족 역사를 간행하게 됩니다. 이 배달족 역사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이념에 맞는 역사 교과서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일 성립됐을 때 그 건국 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의
의사가 뭔가 신의 의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제 이 배달족의 어떤 그 유구한 역사와 그다음에 우리 이제 단군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우리 역사를 이제 이 배달족 역사 속에 담으려 했고요. 그런 우리 민족을 배달족이라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족이란 이제 민족사 교과서로 이렇게 간행된 거고요. 그 배달족 역사는 이제 부여 고구려 발해를 중심에 놓고 주변에 선비 거란 요, 그다음에 음루 물길 말갈 여진 금 청 이런 모든 그 주위의 민족을 부여를 중심으로 한 동쪽 서쪽의 민족을 하나의 혈족으로 포함시켜서 민족사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배달족 역사를 한번 이제 뭐 다 살펴보셨지만 살펴보면 이 배달족 역사는 우리 역사, 조선시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지나온 1922년 그 1월 상황에서 우리 역사에서 4대와 식민의 역사를 완전하게 극복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리고 자주와 독립의 원칙을 완전하게 실현한 최초의 민족사 서술 교과서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었죠. 그러나 이제 물론 이것이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승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배달족 역사에선 이제 주족을 부여로 설정해서 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주족 부여에 이제 백제 사만 신라 가야가 포함되면서 모두 이제 주족으로 설정됐고, 그다음에 음루 물길 말갈 여진 금 청을 이제 동쪽에 있는 우리의 혈족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호에서 이어지는 선비 거란 요를 이제 하나의 또 혈족으로 설정해서 이 모두를 하나의 그 배달족이라는 그 개념으로 설정해서 배달족의 역사를 서술하거든요. 예. 이제 지도에 보시면 이제 배달족 역사에서 이제 주족을 부여로 설정해서 이 부여로서 이제 주족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부여가 이 정도에 있었다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있는 지금 이제 이 지도에서 시라모네나 상류인데, 시라모네나 상류에 가면 지금의 적봉이죠. 적봉 일대 적봉이거든요. 적봉 일대 서기전 209년에 이제 이쪽에 동우라는 집단이 그 중원에 있는 그 한이란 그 왕조와 갈등을 겪으면서 적봉 일대에 이제 동호 집단이 오게 되죠. 잠시 이쪽으로 쫓겨 그 동호에서 이제 선비라는 그런 집단이 민족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선비가 나중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거란으로 되거든요. 이제 작년에 이런 이제 배달족 역사에서는 중심을 부여해두고 서쪽에는 이제 동호에서 시작된 선비 거란 요를 두고 동쪽에는 이제 음루에서 시작되는 물길 말갈 발해 여진 금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해서 배달족으로 해서 이제 배달족 역사를 구성했는데, 우리 국학연구소에서는 작년에 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 지역을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 지역도 우리가 가면서 과연 그 동호로부터 시작되는 선비 거란 요까지의 그런 그 역사가 더 나가서 홍산문화까지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 우리 한국 고대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과연 우리가 배달족 1922년 배달족 역사에서 서술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구성해야 될 때, 우리 민족사를 구성해야 될 때 과연 어떻게 이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지역이 과연 선비 거란 요로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 한국 고대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것을 작년에 분석했고요. 금년에는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흥룡강이 위에서 흘러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송화강이 하얼빈을 지나가죠. 그 다음 목단강이 흘러들고 여기 이제 흥계호에서 이제 우수리강이 지나가고 하는 이 지역 일대, 이제 고대 음루라는 이제 민족이 있었는데, 그 음루에서 물길 말갈 발해 여진 금으로 이어지는
그 민족이 과연 우리 고대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과연 어떤 이해해야 되는가 검토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22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그 배달족 역사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지도를 이제 설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를 설정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 배달국의 그 영역이다 이런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이런 지도 속에서 이 B로 표시된 지역, 그 지역을 이제 가서 우리가 음루, 물길, 말갈, 발해, 여진, 금 등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국 고대사와의 그 상관성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 이제 2025년 국학 역사답사가 그래서 음루, 물길, 말갈, 발해, 여진, 금의 한국 고대사 관련한 탐색 이런 주제로다가 2025년 국학 역사답사를 진행합니다. 이제 고대사의 음루, 이제 음루로 고대사의 음루가 있었죠. 그 음루, 뭐 음루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다 뭐 관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음루에 대한 얘기는 이제 삼국지, 중국의 그 사서죠. 3세기에 쓰여진 중국의 사서 삼국지 권삼십 위서. 이 삼국지는 이제 후한이 이제 멸망하고 후한이 이제 멸망한 다음에 위초고 삼국이 생기죠. 그 삼국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사서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3세기에 쓰여진 삼국지에 음루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음루는 부여에서 동북쪽으로 천여리 밖에 있다. 큰 바다에 닿아 있다. 남쪽은 부곡저와 접하였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 고구려사로 이제 고구려사를 전공해서 박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곡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사실 좀 공부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또 이제 박사학위하고 돌아와서 제가 2007년 8년부터 2010년까지인가요? 하여간 2011년까지인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제 중국의 그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 제가 이제 맡은 지역이 주로 이제 지금의 부곡저 음루의 지역이었거든요. 연변과 흥림강, 길림성 일대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제 조사 사업을 통해서 답사를 다니면서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다니면서 안 가봐도 될 지역을 이제 저는 가봤죠. 욕심을 내서. 그래서 이제 음루 부곡저 지역 이번에 답사를 가게 될 그 지역을 제가 답사를 2010년 그 무렵에 했습니다. 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제 이 고구려사로 했고 연구를 한 20년 했지만 남쪽은 음루의 남쪽이 부곡저와 접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저도 해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 무렵에 이 지역을 답사하면서 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온 이 얘기, 음루가 남쪽으로 부곡저와 접, 이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도를 이제 그려놨는데 뭐 잘 안 보이십니다. 이제 요번 답사 지역이거든요. 답사 지역을 찍어봤습니다. 이게 연길이라는 연변 조선작 자치주 연길이죠. 두만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발해 상경 용천부 유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요번에 가게 될 둘째 날 가게 될 이제 개서박물관이 있고요. 옆에 이제 도배산 유지, 신석기 시대 유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흥겨울한 큰 호수인데 이거 한번 가보시면 바다 같은 느낌이죠. 이 흥계호의 신계류 유지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지시박물관에서 한 옆으로 한 2km, 3km 떨어진 그 도산 묘지인데 적석총 무덤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적석총 무덤군이 아주 독특한 유적이죠. 신석기 시대 무렵부터 시작된 적석총 무덤. 옥기도 발견되는 겁니다. 이 신계류 유지하고 여기서 옥기도 발견돼. 여기는 이제 밀산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를 제가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답사했고 또 2007년에서 10년 사이 그 고급 사업을 하면서 이쪽 일대를 이제 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쪽 일대 이제 산성들 뭐 이런 걸 다 찾았죠. 근데 이쪽 연변 조선자치주의 이 일대에는 이제 역사상 그 부곡조의 유적들이 있거든요. 부곡조 유적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다음에 산성들이 있어요. 그 산성들이 이제 부곡조 시기에 쌓여져서 고구려가 이제 서기 전에 벌써 이 지역을 이제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곡조에서 쌓아진 산성들이 고구려 시기에도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분하란강이 이제 지도엔 표시되지 않는데 수분하란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수분하란 강을 이제 이 두만강 춘천이라는 지역에서 수분하란 강을 조금 올라가면 수분하란 강줄기 시작하는데 강이 아주 예뻐요. 정말 예뻐요. 그런 강줄기가 이렇게 북으로 올라가다 동령이라는 데서 이제 이게 요 선이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거든요. 그래서 요쯤에 이제 동령이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에 이제 수분하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수분하란 강이 쭉 흘러가다 여기 동령이라는 데서 수분하에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분하를 따라가면 거기에 유명한 산성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산성은 중국의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부곡대 산성이라는 거거든요. 오배산성이라는 게 있고요. 홍성립자 산성이 있습니다. 홍성립자 산성, 오배산성이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답사해 보니까 그 고려가 이제 고려의 윤관이 그 공엄 선출령 이쪽에 있는 여진을 공격해가지고 공엄진 선출령을 쏴야죠. 그 지역이 바로 요 두 지역입니다. 요 밑에 오배산이 이제 공엄진이고 요 위에 이제 그 홍성자 산성이 선출령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이제 공엄진 선출령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자료에서 보면 그 그림이 하나 있어요. 선출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에 딱 맞는 지역이 여기 바로 홍성자라고 그 수분화 강가에 있는 아주 깎아지른 강 위에 그 성이 옛날 시기에 쌓은 성이 있고 그게 이제 고구려 시기에도 쓰여지고 고려 시기까지 쓰여졌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엄진 선출령이 이 밑에 있는 게 여기 있죠. 여기에 공엄진 선출령을 여기다 세웠냐 하면 지역이 여기 이제 지도에는 나타나지만 이란 큰 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여기에 밀산인데 밀산이 완달산 이렇게 흐르고 완달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백산맥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발수도가 있죠. 그래서 장백산맥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연길에서 이 상경용천부, 발해 상경용천부를 가려면 큰 산을 넘게 되죠. 그 산이 이제 말하자면 장백산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광재령, 그 다음에 여기 완달산, 그 다음에 지거든요. 이쪽은 이 산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근데 요 지역이 하나가 딱 트여 있습니다. 여기 목능하란 강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 개서박물관, 그 다음에 도배산 유지 여기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목능하란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 그 길목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목만 딱 막으면 이 지역을 그대로 장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해가 926년 멸망하고 나서 그 이제 이 발해라는 국가가 이제 없어졌죠. 그러면서 이쪽은 여진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밑쪽에 고려와 이 여진의 관계가 설정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공엄진 선출령을 여기다 설치하는 이유는 요 지역, 여기 이제 이렇게 막혀 있는 요 지역, 여기 통로가 하나 있는데 요 지역만 딱 막으면 이 지역을 그대로 장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엄진 선출령을 여기다 이제 위치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가면 바로 이제 목능시인데 여기 가면 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에서 이 부곡적 경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지도를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여기 이제 목능하란 강이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예. 목능하란 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흥계호 위쪽으로 해서 이쪽에서 우수리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시가 있고 이제 지시 요번에 가게 될 이제 지시 박물관 요 옆에 이제 도배산 유적이 있고 도배산 묘지가 있고 여기 이제 신계르 유지가 있어요. 여기에 가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성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음누라는 세력이 이 정도까지 완달산 일대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음누라는 세력이 남쪽 남하하면서 남하할 수 있는 통로가 여기 있는데 요 묘지에 여기 산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성이 바로 그 음누와 부곡저의 경계. 음누와 부곡저의 경계는 대충 이쯤 되는 거죠. 완달산을 낀 지역 일대. 그러니까 음누는 이 목능하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를 공격할 수 있고 여기 수분하가 연결되거든요. 수분하를 따라서 더 남쪽으로 올 수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음누에 관한 기록에 삼국지 기록에는 뭐냐면 음누는 약탈을 좋아하는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다른 민족 특히 이 부는 겨울에 나와야지 여름에는 밖에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음누의 약탈을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280년에 고구려 이 음누를 공격하게 되는 것도 그런 갈등, 부곡저와 음누의 갈등 때문이고 280년 이제 고구려 음누를 공격한 이후에는 음누란 명칭이 이제 없어지면서 물길이라는 명칭이 나게 되고 이제 이 음누는 더 북쪽으로 가서 물길이라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방금 얘기 드린 이제 그 지역 이 지도에서 보면 이제 입니다. 이 지역의 산성을 이제 제가 2010년 이제 답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산인데 멀리 이렇게 보여요. 여기가 이제 소사방산성이라는 곳이 있는 지역인데 이게 이제 목능시의 아주 굉장히 시골이죠. 이 고촌이라는 시골인데 여기가 멀리서 보면 이런 산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연구자들 오늘 이 강좌에 고구려 전문가가 한 분 오셨어요. 김용만 선생님이 오셨는데 정말 고구려 박사학위 하신 전문가죠. 근데 고구려 연구자들은 이 산만 보면 벌써 느낌이 산 보면 저거는 고구려 산성이죠. 고구려 산성에 대충 이런 모양을 가진 산에 있어요. 이런 모양을 가진 산에 보니까 벌써 이거는 고구려 계통의 산성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 산성은 쌓여 부곡저 시기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산성 밑에 가면 이렇게 보이고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소사방 산성 터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중국의 전국 중점 문물 보호 여기 보면 전국 중점 문물 보호단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문물을 국가 문물을 여러 가지 급수로 나눠요. 현급 문물 보호단위, 성급, 전국 중점 문물 보호단위는 국보처럼 여겨지는 문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급수를 가진 이 유물이죠, 유적이죠. 이 소사방산성인데요. 이 소사방산성은 이제 흑룡강성 묵능시 복록향 고봉촌에 위치했고 전국 시대에 쌓여졌다. 중국의 그 문물 관련 기록에는 전국 시대에 쌓여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발해와 요금민 시기에도 사용되었다. 이제 석상과 토성으로 구성되었다. 중국의 문물 기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사방산성은 현재 전해지는 부곡저족의 전형적인 성터이다. 이 산성은 동북 고대 민족의 발전 및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습속 등을 연구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적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놨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쪽을 이제 제가 유적 조사 사업을 하면서 이쪽 산성들을 제가 다 찾아가지고 다 찾았습니다. 뭐 산성 찾는 얘기는 여기 바로 이제 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훈춘 지역일 때 요쯤에 러시아하고 중국의 경계 지역에 통궁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통궁산성을 이제 제가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이제 차를 임대해 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갔어요. 한 연구한 사람하고 들어갔는데 잘 모르니까 이제 멀리서는 보이는데 그래서 그 현지인한테 얘기했어요. 아 저기 좀 같이 좀 가달라고 돈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다른 데는 다 갔는데 이 사람 거기는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랑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호랑이가 서식한 지역에는 여기 동북호라는 게 여기 서식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길에 다시 나와서 제가 연길에 또 오래 살지 않았어요. 6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연길에 있는 그 조직했습니다. 등산대를 한 열 몇 명 조직했어요. 아, 내가 비용은 다 되겠다. 등산 한번 가자. 장소는 바로 여기다. 통등산성이다. 등산대 한 열 몇 명이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모르지 그냥 가는 거야 호랑이. 뭐 내가 돈 다 줘주고 뭐 개구리가 이만한 게 중마라 그러거든요. 이만해 큰 거. 아주 좋아하거든 중국 사람. 그것도 그냥 한 중국 돈 600원이니까 비싼 거죠 중국에서. 그것도 이만큼 사가지고 탁 드리고 그러면서 여길 통등산성을 봤어요. 그 이 지역 산성을 다 봤는데 여기 바로 이제 부곡저의 산성, 여기 오배산성, 홍성립자 산성이 있는데 이거는 중국의 유물 관련 기록에도 부곡저의 산성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부곡저의 산성 요 형태나 이 형태나 똑같아요. 여기 있는 그 부곡저 고구려 시기 성하고 이 산성하고 이 산성하고 똑같아요. 이 위쪽으로 이제 여기 완달산이 있고 이번에 가보시겠지만 이쪽으로는 이런 산성이 없어요. 이런 규모 있는 산성이 없습니다. 높은 산에 쌓는 이런 산성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 그 부곡저 시기에 쌓여져서 고구려 시기에도 쌓여지는 이런 산성입니다. 여기 있는 오배산성 수분화 강가에 있는데 너무 높고 험해서 들어가지 못해요. 정말 험해서. 그래도 갔더니 첫날 한 몇 번을 갔는데 처음 가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뒤에 뱀이 이렇게 굵은 뱀이 그냥 여기서 뒤에서 그런 아주 험한 지역이라서 참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인데 바로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에 부곡저의 그런 흔적들이 있다. 그래서 한국의 고고학자들도 강인욱이라는 이 고고학자인데 이제 대충 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일대까지는 부곡저이다. 부곡저. 여기 장광제역이란 여기 산맥이 있는데 요 동쪽에서 요 흥계호 아래쪽으로 연해주를 포함해서 이건 대충 부곡저의 유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과서 한국 지금 우리는 부곡저 하면 어디를 잡냐면 함경남도 함경북도 이 지역 부곡저 그 아래 동옥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부곡저 지역은 고고학상으로 이렇게 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번에 이런 지역까지 이제 뭐 출령 지역까지 다 가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번에는 음루 지역만 이렇게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보니까 가서 유적을 찾아보고 문헌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런 설정이 가능합니다. 음루와 부여, 고구려, 부곡저는 이런 그 영역 표시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부곡저, 연해주까지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소사방 산성이 있는 지역까지. 그 다음에 목능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서 요 완달산이거든요. 완달산 이쪽으로는 음루. 하얼성은 중국의 문물 관련 기록. 그래서 그리고 하얼빈에서 북쪽으로 한 몇십 킬로, 50킬로, 80킬로 가나? 그래서 여기 수하라는 지역. 뭐 우리 답사에 가면 이번에 그 자기네 박물관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딱 설명문에 이 지역은 예전에 부여의 지역이다. 땅. 그래서 지역이 이제 부여와 음루가 서로 동서로 접한다는 이제 역사 기록이 있는데 접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여는 고구려의 북쪽에 있고 고구려에서 음루는 이제 동북쪽으로 있고 이런 이제 강역이 대충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답사는 이 음루의 지역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드리는데 문제가 있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많은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부여 고구려 국조의 역사, 부여와 고구려 역사 관계는 관계 토대항비 여기 보이는 비서인데요. 이게 한 크기가 꽤 크죠. 6.9 미터, 굉장히 크고 가 있습니다. 그 글자 중에서 핵심은 그거죠. 처음 시작되는 관계 토대항비 1면 제1면의 첫 번째 부분이 유석 시조 추모, 아까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북부여에서 태어났으며 천재의 아들이었고 어머니 이제 고구려가 기록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부여는 494년에 고구려에 완전히 통합됩니다. 이제 부여와 음노의 역사 관계인데 삼국지 음노 관련 기록에 나와 있죠. 음노는 부여에 신속되었다. 신속되었다는 건 이제 신하의 관계, 그렇게 예속된 어떤 관계, 독자적인 어떤 자기네들의 그 국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아래에 이제 신속 이런 개념, 신하의 어떤 이런 관계,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데 부여가 세금과 부여를 무겁게 물리자 서기 황초연간 서기 220년에서 226년 사이에 반란을 일으켰. 그런데 부여가 결국은 이것을 완전히 정벌하지 못하고 그 전에 그 신속 관계가 좀 깨지게 되거든요. 부여의 신속되었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부여는 이 무렵부터 이제 세력이 좀 약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부여는 이제 결국은 494년에 고구려한테 이제 멸망하고 말죠. 그런데 이제 부여가 이때 음누가 이제 부여로부터 쓰면서 자기네 세력을 이제 확장하는 과정. 이제 황초연간 서기 222년에서 226년 사이에 부여에 대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 부여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부곡저 쪽에 고구려가 정복하고 있는 북으로 계속 공격하고 고구려 그래서 서기 280년에 이제 고구려와의 전쟁을 한 차례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음누라는 이 정치체가 해체되는 정도까지 오게 됩니다. 고구려와 부국조의 역사 관계는 이제 삼국사기에 나왔죠. 동명성왕 10년 서기전 28년에 겨울 10일 왕이 부위엄에게 명하여 부국조를 정벌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성읍으로 삼았다. 예, 이 부국조는 그래서 일기 이제 고구려에 통합되어서 고구려에 이제 조공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물자를 제공하고 이런, 그리고 고구려의 발전을 위한 배후기지로서의 역할을 크게 했죠. 부곡조의 지역은 이제 자원이 좀 이제 많았거든. 특히 철광석이 있는 그런, 그래서 두만강 일대 철광 이런 것도 고구려의 배후기지에서 중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누와 부곡조의 역사 관계는 삼국지 백렬이 떨어져 있다. 그들의 풍속은 남북이 서로 같으며 음누와 접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누는 배를 타고 다니며 노략질을 하기를 좋아한다. 부곡조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여름철에는 언제나 깊은 산골짜기의 바위굴에서 살면서 수비하고 겨울 뱃길이 통하지 않아 산에서 내려와 촌락에서 산다. 이런 기록이 이제 삼국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누는 사실은 뭐 북쪽에 살다 보니까 그쪽엔 좀 환경이 아주 춥고 좀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약탈 경제랄까요? 좀 그런 습성이 있었죠. 그래서 주변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것도 하나의 경제를 유지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음누는 이제 주변 부여나 밑에 부곡조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공격하고 물자를 취하는 그런 방식을 유지했었습니다.
고구려와 음누의 역사는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서천왕 11년 서기 280년 겨울 10월에 숙신이 침략해 와서 변경의 백성을 살해하였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서 신하들이 달가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가가 이제 가서 그 달로성을 빼앗는데, 이 달로성 뭐 이건 여러 가지 좀 쟁점이 있습니다. 어딘가 위치는 쟁점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600여 가를 부여 남쪽에 5천으로 옮겼다. 부여 남쪽으로 옮기는 그런 것은 이제 숙신이 이제 북쪽에 있는데, 이 삼국사기 기록은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삼국사기 기록은 있습니다. 삼국사 기록에는 이제 숙신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이라는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삼국사기 기록에 말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초기부터 삼국사기 뭐 초기 기록서부터 말갈이 뭐 신라의 명경 뭐 이쪽을 침입하고 백제를 침입하고 이런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말갈이라는 것은 음누라는 것이 서기전 280년 이후에 물길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 물길이 뒤에 이제 다시 이제 뭐 부곡자와 이런 통합하고 하면서 말갈이라는 명칭을 지니게 되거든요. 그건 뭐 5세기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 말갈의 문제는 초기 삼국사기 기록에 나오는 그런 말갈의 문제는 이 삼국사기 기록자들이 음노에 대한 그런 얘기를 그냥 말갈로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280년 삼국사기의 280년 기록에서 겨울 10월에 숙신이 침략해 와서 이제 그 숙신을 이제 점령하는 내용, 공격하기위해서 이제 점령하게 되는 내용인데, 여기 숙신은 이제 음누로 볼 수 있습니다. 서기 280년에는 음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숙신이라는 개념을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숙신이라는 이 용어는 정확한 역사 용어는 아닙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금 전에 이제 부여, 음누, 고구려, 부곡저 이 네 지역의 역사 관계, 서로의 그 역사 관계를 대충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여기 좀 뭐 의견들을 주십시오. 여기까지 어떤 문제가 있던가 뭐 예. 좀 어떻게 얘기가 좀 너무 막 빠른가요? 어떻게 앞서갔나요, 제 얘기가? 가는 그 완달산 음누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완달산 음누 지역입니다. 그럼 완달산의 그 유적은 음누 유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완달산 그 일대 유적. 그 유적은 음누의 유적이다.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이 다음 얘기가 이제 숙신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사실은 이제 이 지역에 우리가 이번에 가게 될 지역에 아주 중국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고학적 유적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우수리강이 이렇게 북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여기도 이제 쌍압산시인데 쌍압산시에 속합니다. 여기 음누 왕성이 있는 쌍압산시에 속하는데 쌍압산시죠, 여기도. 그런데 여기에 그 우수리강가에 여기 이제 소남산 유적이라고 있어요. 소남산 유적. 소남산 유적이 있고 신석기 시대 유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둘째 날 가게 될 여기 이제 발해 전부를 첫날 가고 둘째 날 가게 될 여기에 중국 찌시보관인데 개서박물관이죠. 개서박물관 바로 옆에 한 2km, 3km 지점에 도배산 묘지가 있습니다. 도배산 묘지가 이제 신석기 시대 그때부터 시작한 묘지인데 적성통입니다. 적성묘입니다. 돌을 쌓은 묘지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옥기 종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톡 나오고 하는 굉장히 중국에서 중시하는 유적입니다. 여기도. 그다음에 저기 신계유지 이게 신석기 유적인데 여기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이제 세 군데에서 다 옥기가 발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옥기가 발견되고 그 유물의 형태가 유물에 거의 비견되는 그런 유물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홍산문화 계통과 유사한 옥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예, 바로 홍삼 저쪽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것이 나온다. 그 전에 이 유물들을 어떻게 이제 이 유물이 발견되기 전에는 사실은 중국 고대 역사학계에서는 이쪽은 굉장히 야만인들이 사는 지역 이렇게 이해했었거든요. 문화 발전 문물이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이쪽에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고대에도 상당한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영향을 지닌 지역이다 이렇게 새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여, 음루, 고구려, 북구려 이 관계를 살펴봤고요. 그런데 고대 중국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그쪽 정말 고대로부터 우리 중원에 예속되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 예속된 바로 그 민족이 누구냐면 북쪽에 있던 이 지역에 있던 숙신이라는 겁니다. 벌써 그 주무왕 시기에 그 주무왕이 이제 상이란 나라, 은이란 나라 상을 멸망시킨 게 이제 중국 최근에는 하상주 단대 공정을 통해서 서기전 1046년 주무왕이 상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 상을 멸망시키고 이럴 때부터 이쪽에 있는 숙신에 조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자의 얘기가 또 나오죠. 국어 노어편에 나오는 공자가 뭐 어디서 진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진의 그 궁정에 그 새 한 마리가 날아 떨어졌는데 그 새 화살이 박혀 있는데 날아온 새 화살 그 숙신의 예전에 조공받치던 화살인데 그 옛날에 조공받치던 그 나눠진 게 있을 테니까 그걸 찾아봐라 해서 그걸 찾아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을 고대로부터 여기는 이제 중원에 조공하던 이런 나라였다. 그래서 숙신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가보게 되는데, 이 지역을 가서 이제 살펴보다 보면 이 지역에 막 박물관에 이제 이런 유적들, 신석기 시대 유적, 상당히 그 수준 있는 유적들이 고대 사회부터 벌써 신석기 단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숙신이라는 개념을 이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박물관 가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조상들이 쓰던 거다. 이렇게 이제 중국 박물관은 다 그렇게 이제 그 설명문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음루 이전에 이 지역을 우리가 답사할 지역의 음루 이전의 역사 실체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숙신이라고 얘기됐는데 숙신의 실체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 2007년 쪽을 유적조사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저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 음루 이전에 그 지역에 있던 어떤 그 민족의 실체는 무엇인가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다니면서 뭐 유적도 답사하고 또 논문 뭐 이렇게 자료도 많이 공부하다가 논문 한 편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논문입니다. 부파의 그 숙신과 음루 관계 신탐이라는 논문인데요. 이게 1982년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바로 썼어요. 숙신은 그 옛날에 그 사서에서 그냥 끌어다가 나중에 진서 단계, 사서 중국의 25사 진서 단계에서 그 지역을 그냥 숙신이라는 지명을 써서 그 지역을 갖다가 중원과 연결시키는 고리로 이렇게 한 것이지 그 지역이 원래 숙신 없는 역사 이렇게 썼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저도 살펴봤죠. 살펴보고 저도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 숙신에 대한 이제 공자의 관점인데요. 공자 세계. 이건 이제 중국의 국어라는 책, 전국 시대에 쓰여진 사기의 공자 세가의 이 내용을 그대로 진의 궁정에 이제 매가 와서 죽었는데 고시가 꽂혀 있었다. 그건 화살이거든요. 화살이 꽂혀 있었는데 돌 화살 촉이에요. 돌 화살 촉이고 화살은 일적팔촌이었다. 그래서 이제 진의 그 혼공이라는 사람이 사자를 보내서 공자에게 물어보니까 공자는 그냥 멀리서 온 거다. 이거 숙신의 화살이다. 예전에 무왕이 상을 멸망시키고 서기전 1046년입니다.
상을 멸망시키고 사방을 멀리 소통시키고 각 지방은 가지고 와서 조공했는데 이때 이제 숙신이 이제 도시와 성노를 이제 조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왕이 이제 선왕들이 그 진해 이제 호공이라는 줘가지고 그걸 진해 가지고 있을 거다 창고를 찾아보라 했더니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이 이건 뭐 공자 세가에 나와 있고 공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사마천사기에 이걸 써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마천사 역사서로 이해하지만 그 역사서 사마천사기 속에는 많은 소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 소설 같은 얘기들인데 이 역사는 소설이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소설이 역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처럼 이제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정말 이제 그 동북 지역에 지금의 우리가 답사갈 지역에 숙신이 고대로부터 존재했고 그 고대가 고대로부터 벌써 상나라 그 이제 주무왕이 이제 그 상을 멸망시킨 그 서기전 1046년부터 이제 이쪽으로 숙신이 그 멀리 동부 쪽에서 조공을 해오고 그 고시를 바쳤다. 활과 화살을 바쳤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역사사처럼 쓰다 보니까 지금의 동북 지역, 지금 흑룡강 일대에 숙신이 있었다. 이런 기록을 남겼고 지금도 이제 역사학계에서 그렇게 논문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도는 이제 중국사 책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은의 상의 문화권입니다. 은이란 나라의 문화권이거든요. 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은이란 나라가 이제 세워져 서기전 1004년에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은이란 나라의 문화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은이란 나라의 문화권이에요. 이게 은이란 문화권이고 여기 이제 은에서 있는 여기를 갖다 여기를 동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 동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남만 뭐 북쪽 이제 이 주라는 여기 위수 이쪽에서 이제 호경이라는 데서 처음에 나눠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주 문왕 시기를 거치면서 무왕 시기에 와서 이제 여기를 무너뜨리고 요 일대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가 이쪽을 이제 이렇게 중원을 이제 어느 정도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춘추 시대가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거를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소설처럼. 그러다 보니까 은이 뭐 상당히 이것이 이렇게 넓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서 주나라가 여기서 시작된 주나라가 이것을 멸망시켜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통일하고 이렇게 이해해.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은상 문화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란 나라가지고 이 주가 이것을 정복하면서 1046년 정복하면서 이 은의 원래 발달된 문화, 문자를 벌잖아요. 그 문화와 이 황하유역의 이런 고대 문화, 여기 그 고대 신석기 시대 이런 문화들을 융합해 가면서 이게 점점 커지고 춘추 전국 시대를 여기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일을 해서 이렇게 여기를 통일하는 거거든요. 그 단계, 진시황 단계까지도 이쪽에 뭐 난하라든가 이런 데는 넘지 못했죠. 이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쪽에 이런 나라들에서 벌써 여기에 있는 이 나라가 여기 사실은 역사 사실이 아니죠. 분명한 역사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역사를 서술하면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010년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중국 동북사의 숙신 비판적 검토 논문을 제가 이제 2010년은 하고 이런 때거든요. 2010년에 이제 지금의 음루 지역 이제 그 밑에 북 지역을 다 답사하고 자료를 모은 결과
이 동북사에 나오는 그 숙신, 이거는 역사적 실체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역사 기록을 남길 때 그 지역에 대한 명명할 수 있는 어떤 명칭이 필요하고, 그 고대 뭐 사마천 사기 그 공자세가 뭐 옛날 기록들을 보니까 그 지역을 숙신과 언급시킨 기록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고대 음루 이전에 그 지역에 숙신이 있었다 이렇게 그걸 용어를 썼을 뿐이지 숙신이 그 지역부터 있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학자 중에 뭐 여러 학자들이 벌써 이 고대 숙신 벌써 그 고대 숙신이 산동성에 있었다는 논문들을 벌써 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논문을 썼고, 그 다음에 2014년에 그 이종수 우리 그 이종수 연구자가 이분이 이제 논문을 또 썼습니다. 흑룡강성 동부지역 선사문화 숙신 이런 논문을 써서 역시 그 논문에서 이 숙신은 고대 숙신은 그 음루 이전 단계에 이 지금의 흑룡강성 일대에 존재했던 역사적 실체 그냥 명칭을 그렇게 썼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숙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이렇게 지금까지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극복해야 될 문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시간이 뭐 상당히 지나서 이제 간단히 역사 답사 우리가 답사 지역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하고 이제 함께 뭐 자료를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사 지역은 이제 뭐 지도 아까 보여준 지도에 나오는데, 예. 먼저 첫날 연길에 도착해서 발해 그 상용천부 유지를 가게 됩니다. 발해의 수도였죠. 926년 발해가 해체될 당시, 거란에 의해서 해체될 당시의 그 수도였습니다. 그 지금 발해국 그 상경 유지 가면 이제 바로 그 상경용천부 유지 남서쪽에 그 박물관을 하나 있습니다. 그 박물관도 우리가 살펴보고 발해국 그 상경천부 유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답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연길에서 출발해서 했는데 가게 되면 이제 대충 그 찻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찻길이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찻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발해 상경 용천부 유지인데 굉장히 규모가 커요. 둘레가 16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동벽인데 동벽이 한 3.39, 3.359, 뭐 3,359m 뭐 깁니다. 이게 이제 북벽이거든요. 북벽. 그런데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데 차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성벽은 이렇게 이거는 요 부분이 잘 남아 있어요. 이게 남벽이거든요. 남벽.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일로 들어가서 이 성벽을 타고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그 박물관이 이쯤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박물관을 보고 그다음에 남문 이제 지금의 터는 조금 남아 있어요. 남문 이거든 성벽이 쭉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걸 성벽을 쭉 걸어가지고 가보고서 이 남문에서 여기 성은 이제 내성 이거 예성이고 내성과 궁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 궁성이거든요. 그 내성이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 남문에서부터 여기 이제 길을 옛날에 고대 길을 뚫어놨어요. 성을 들어가는 길을 뚫어놨는데 이 성벽은 굉장히 옛날엔 높았죠. 높고 거기다 해치를 해놔서 멀리서 하얀 해칠이 드러났고 정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작대로라는 길을 뚫었는데 이 주작대로 이제 폭이 110m 도로를 닦아 놓은 겁니다. 고대 110m 도로를 닦아서 밑에다 돌을 박아놨었거든요. 다 파헤쳐져 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궁성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날 뭐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기 들어가서 주로 궁성을 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박물관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개서시 박물관을 갔는데, 이 개서시 박물관에 가서 뭐 여러 유물들이 고대부터 유물을 요 두 가지를 아마 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묘지하고 이 적석청 묘지, 이걸 이제 전시한 내용을 좀 잘 보시고, 신계류 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대사의 유지거든요. 이것을 한번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됩니다. 흥겨우 습지공원 가게 돼서, 여기 흥겨우의 그 이 경계에 이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적은 이 신계류 유지는 이제 호수가, 큰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호수 윗부분에, 북쪽 부분에 이렇게 건널 수 있는 하나의 그 길처럼 나 있어요. 물이 거기에 좀 들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바로 신계류 유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 위치하고 있던 이런 유지인데, 지금 가보면 이제 뭐 이런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서 그 지역의 환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태산 유지, 그 다음에 복림성지를 이제 가볼 건데요. 복림성지, 음루왕성이죠. 음루왕성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죠. 그 남쪽에서 우리가 완달산을 넘어가지고, 둘째 날, 셋째 날이죠. 셋째 날 남쪽에서 완달산을 넘었습니다. 그 완달산 넘다 보니까 차가 아주 험한 데를 지나가요. 산을 넘어가지고 먼저 이 포태산 성지에 도착합니다. 이 포태산 고성에 도착해서 이걸 보는데, 이 성은 이제 뭐 평지에 이제 평지가 좀 평지 지역이니까, 평지에 볼록 솟은 산이 하나 있죠.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성, 중성, 이제 그 내성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위에 이제 바로 그 칠성 신앙의 그 북두 칠성을 이제 그 크게 새겨 놓은 곳이죠. 여기 바로. 그래서 여기서 요 칠성하라는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성화를 사이에 두고 이 복림고성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태산 성지를 보고서 여기서 이걸 건널 수 있으면 이렇게 건너가지고 가면 한번 잘 볼 수 있는데, 요게 참 어렵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거를 못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일로 돌아간다면 30분이 걸리죠. 사실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면 아주 간단한 일인데 이게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건너려고 해봤는데 못 건넜고, 이쪽에서도 역시 와서 건너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서로 이건 마주 보입니다. 이렇게 마주 보이는 위치인데, 굉장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보시면 음루 실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생각 아마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뭐 이번 답사 지역은 유적 지역이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경관이. 우리 이제 역사 답사를 많이 만들어요. 국내에서. 뭐 역사 연구자들도 그렇고 역사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역사 답사를 많이 만드는데, 주로 역사 답사를 만드는 게 이제 우리 고구려 유적, 집안 일대 고구려 유적,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요양 일대 그 뭐 고구려 산성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유적들을 주로 보죠. 그리고 적봉 일대 홍산 문화 유적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학연구소는 부여 몇 년 전에 갔다 왔고, 또 그 다음에 굉장히 머리를 부여해 유적, 하얼빈에서 저쪽에 치지하얼까지 이어지는 그 먼 길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 선비의 유적, 적봉 일대 홍산문화에서 시작돼서 선비의 유적, 그 다음에 그 유적, 거란의 그 모겹산, 거란 시조 설화강된 모겹산도 직접 올라가 봤죠. 산 올라가고, 홍산도 장에 산을 하루에 하나씩 갔습니까? 그 높은 이제 힘든 일정을 했는데, 요번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번에는 그런 산은 아니고, 그냥 이 지역은 좀 평지 지역이라서 좀 간단한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화 고성 유지를 보는데 경화 고성 유지 이건 눈에 덮인 사진을 제가 올렸는데 사실은 제가 몇 차례 가서 뭐 살펴봤는데 아직도 이제 밭이죠. 밭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밭에 보면 아직도 뭐 독이 뭐 이런 조각들이 쭉 널려 있고 이건 이제 하얼빈의 동쪽 지역이 있습니다. 하얼빈 동쪽 지역인데 부여의 유적이죠. 부여.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역사상 바로 요 이제 고성은 이제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날 이걸 보고서 이 경화고성을 보게 됩니다. 넷째 날 경화고성을 보죠. 넷째 날 경화고성을 보는데 부여와 음루가 서로 접고 있다는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이 경화고성에서 더 가면 이제 음루와 부여의 경계선이 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답사를 통해서 이 연변 자치주 여기서 출발해서 부곡자의 고구려의 지역에서 출발해서 발해의 지역을 거쳐서 음루의 지역을 보고서 그 지역의 고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의 발상지, 금이 건국 그 금이 건국한 지역이죠. 지금 이제 여기 금의 아성인가요? 금 건국 지역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얼빈 들어가서 하얼빈 박물관들을 한번 보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뭐 오늘은 이렇게 그냥 대략 우리 답사 지역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 정도로 이렇게 마치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전 항상 답사하면서 우리 국학연구 답사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전문가거든요. 여기는 다 뭐 공부하시고 우리 뭐 여기 박사 그러니까 우리 역사 전공한 박사님들 몇 분이고 다 전문가라서 사실 제가 뭐 그냥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 제가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깊이 있는 말씀들을 제가 들어야 될 항상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답사에서도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요. 예. 지금부터는 한번 이 답사 지역에 대한 의견들, 그다음에 서로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은 소남산 유적 쪽은 안 가는 거죠. 결국은 그 소남산도 어디 보니까는 우리가 홍나 하면은 4,700 BC 4,700에서 6,700년 된 거고 저기로 6,000년 내지 8,000년 됐다고 되던 그 당시 동시대 아니면 그 이전의 문화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소남산은 여기 있는데 이게 우수리강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이거 갔다 오면 하루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박 5일 일정에서는 쉽지만 이걸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꼭 가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정상 못 가고 이 정도에서 우리는 그 무대 신덕교 유적은 이 정도에서.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그 사계 구조 저는 환경 따라 지역 따라 다르겠지만 도대체 산업 뭘 먹고 살았을까 그런 주장입니다. 특히 음료 같은데. 예, 음루에 대한 이제 그 삼국지 서기 3세기에 쓰여진 그 삼국지 여기에 음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곡 벌써 거기에 오곡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고 이제 그 동물들은 이제 가장 돼지였다는 거 돼지. 그다음에 이제 말이 있었고 소가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삼국지에 기록된 그 정도는 그다음에 이제 약탈 경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그쪽으로 약탈을 해서 좀 필요한 물자를 보충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뭐 주거 문제 이런 것도 집처럼 하고서 땅 밑에 삶의 들고 이렇게 살았다는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속은 뭐 부여 유사한 것도 있고 그런데 말은 달랐다. 부여 고구려와 말은 달랐다. 이렇게 취한 만큼 그 추위, 자연 환경 이런 것은 그렇게 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리한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삼국 기록에 보면 아주 강인하다. 저 사람들은 강인하다. 겨울에 추울 때는 돼지 기름을 몸에 바르고 뭐 기록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여유적을 답사했습니다고 국학연구소에서 부여유적을 답사했는데요. 부여 이쪽 이제 수화 뭐 이쪽 부여거든요. 그런데 그쪽을 답사하고 보면 현지 답사를 해보면 부여가 그 북쪽에 있었잖아요. 북쪽에 눈강 일대 지금은 송화강 북쪽에 있던 그 나라인데 아주 부유했다고 기록돼 있거든요. 삼국지에 아주 부유한 국가였다. 그리고 그 역사 그 남의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이렇게 큰 해를 본 적이 없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렇게 이쪽을 가보면 실감이 나는 겁니다. 이제 농사를 지으면 이게 겨울에 설이 시간이 짧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농사를 그냥 여름에 딱 짓게 되는데 그런데 그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물자가 풍부하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왜 그런지는 요즘 답사가도 이해가 됩니다. 이쪽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땅이 이쪽 지역이 이 음로 위원이라는 데 이제 가보시는데 여기에 중국 최대 농장도 하나 있어요. 여기 벼농사도 잘 된다. 그래서 이쪽 일대가 이쪽 지금 흙토지라 그러죠. 아주 토지가 그냥 거름진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고대 사람들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기름진 그래서 여름 한철 농사져요. 겨울이 길잖아요. 겨울은 뭐냐면 수렵, 어렵을 하는 이쪽에 이쪽 하얼빈 일대 이쪽으로 눈강가 이런 데로 아주 그냥 그 어렵이 유명한 겁니다. 그 흑룡강 이런 그래서 그 지역이 굉장히 편박한 지역이고 기후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지역의 역사 기록은 그렇게 물자가 부족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우리가 저쪽 지역이 지금 척박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온도상으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6,000년이나 8,000년 전에는 과연 그랬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후에 대한 어떤 연구가 이런 역사 연구가 같이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이해하기도 쉽고 섭취하기 쉽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연구도 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질문 있습니다. 아까 음로 지역에서 나온 옥 관련 유물은 그 옥은 생산지가 어딘지 산지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옥은 이제 그 우리 홍산문화 유적을 작년에도 뭐 몇 년 전에도 계속 답사했는데 홍산문화 옥은 이제 추암옥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련 그 요동반도죠. 요동반도 일대에 옥을 재료로 했다 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삼국지 서기 3세기에 쓰여진 그 삼국지 음루나 그쪽 기록에 보면 이쪽에서 그 저곡이 생산된다 그래. 저곡이 생산돼서 저곡이 유명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곡을 생산을 하고 그 부여는 이제 그걸 가공한 것을 대회에 이제 교육 상품으로 활용을 했고 한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뭐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저곡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옥이라고 하면은 이제 푸르스름한 그 옥을 생각을 하는데 저곡은 말 그대로 그 붉은색의 옥이고 그 저곡이 현재
전 세계에서 딱 두 군데에서 생산이 됩니다. 근데 그 저곡 자체에 그거 이제 그 명칭이 있어요. 광물 명칭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딱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오렌지 색깔의 저곡이고 또 한 군데는 레드 계열의 저곡이 생산이 되는데 오렌지색이 나는 저곡은 윈단성 쪽에서 생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레드 계열은 북표, 그 조양시 북표 있는 쪽에서 거기서 이제 생산이 되는데 이거는 흔하게 나오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하고의 거리는 지금 엄청 요서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예, 그래서 거리가 지금 상당히 그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부여사 전공자로서 그 저렇게 부여는 어쨌거나 우리 역사 속에서는 북부여, 동부여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서부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저 위치는 동부여까지는 가능하지만 그쪽 그때 부여가 이동을 했을 때 음루도 같이 이동을 했을 가능성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음루에서 이제 뭐 저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번 답사에 참여를 못하게 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 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그 음루의 그 유물 같은 거 박물관에서 꼭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놓치면은 굉장히 예, 아실 것 같아요. 지향미 박사님이 우리 부여사로 박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 아주 추가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지향미 박사님이 안 가시면 안 되는데 이거 답사 큰일입니다. 예. 예. 또 뭐 다른 문제 그리고 김용만 박사님. 저기 다음 시간 3월과 4월은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그 얘기를 하시면 제가 안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요 유적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얘기 함께 예. 이제 그 음루의 음루가 이제 시작돼서 물길 그 말갈 발해 여진 금으로 이제 변천되는 과정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변천되면서 역사를 써왔는가 하는 문제 그런 문제 좀 더 이렇게 한번 깊이 다뤄보고요. 그 다음 뭐 기회가 되면 이제 복림 고성 문제 그다음에 이런 유적들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부여와 음루의 관계 문제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그 이제 일단 고구려와 부곡조의 문제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학계에 큰 이견이 없는 문제고 부여의 문제가 좀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위치 문제 이런 것이 이견이 많고 음루의 문제도 이견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음루가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중국 학계에서 이 복림고성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발굴해 보니까 유물이 상당히 그 뭐 높은 국가 단계로 진행된 유물인데 그 시기가 유물의 시기가 이제 그 음루의 시기 역사적 음루의 시기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던 정치적 실체 정치적 어떤 국가 단계에 발전된 국가 단계의 어떤 정치적 실체 그 시기에 유물과 관련된 그 시기를 찾아보니까 그게 음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루 왕성, 음루의 유적을 여기다 설정을 해놓고 그 역사를 이제 다시 맞춰보니까 대충 이렇게 맞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여의 문제는 아직도 논쟁이 많이 되죠. 특히 한국 학계에서는 이제 뭐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부여를 주로 이쪽 이제 아랫들 여기 길림이거든요. 길림 동단산 있는데 여기 요 동단산이 있고 여기에 이제 용담산성이 있고 그런 때까지 내려와서 뭐 부여를 여기다 설정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자들이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더 한번 살펴봐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여간 이런 설정으로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로 보는 것은 음루의 유적이니까 이런 지도를 가지고 한번 답사를 진행하면서 또 한번 답사 중에 또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방식과 연결지어서 이 지역이 과연 고대의 그러니까 삼국시대 초기에 농사를 짓고 전체적으로 산업 구조 자체가 이렇게 그러했다면 기록의 음모와는 맞지 않는 오히려 옥저 내지는 또는 부여의 동부 세력 정도로 공고성 쪽까지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희들 보면서 계속 이제 까웃했던 게 저도 이게 공감하는 편인데요. 음루라는 명칭을 쓰는 거는 3세기, 서기 3세기, 4세기 초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음루는 절대 이 분작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뭐 모성의 성과를 두고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의 체계를 갖춘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쩌지 맞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음루라는 이름하고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죠. 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출신의 그 조공 문제 이런 얘기할 때 꼭 우리가 언급해야 될 게 중국 기록에서 목소리 그냥 하겠습니다. 중국 기록에서 이 조공이라고 하는 그거는 무역을 할 때 상대방이 찾아오면 그걸 조공이라고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쪽 동부 세력들이 만약 숙신이 꼭 산동성 지역이 아니더라도 동부 지역의 어떤 세력이 상업적으로 방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걸 조공이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이쪽에 음루나 부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음루라는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수렵이라는 게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적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서 인구가 비교적 많고 농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고구려나 부여와의 교류 관계에서 신속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중국에서 봤을 때도 그런 부족사에서 왔다 갔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어느 사람이 얘네들이 잘 안 와. 이렇게 만약에 전해 들었으면 그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 기록에 나와 있는 신속 문제는 좀 고대의 이 부족들과 부족들의 상업망과 연결지어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신속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신한국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게 세금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부여에서 음루에다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세금이 너무 과하게 부과가 되는 바람에 찾다 이제 폭발을 해서 이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냈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그 시스템에 그거는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숙신에 대한 얘기할 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여와의 음료와의 관계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죠. 그런 기록들은요. 좋은 말씀. 맞아요. 조공에 대한 문제는 말씀하신 게 저도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부기하고 장수왕 때 48번에 48번 49번에 조공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부기한테 무슨 장수왕 때 그 큰 나라가 뭐하러 조공을 해요. 조공을 했다는 것은 그쪽에서 역사 기록 그렇게 한 것이고 실질적인 무역관계라고 보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조공 그러면은 작은 나라 큰 나라에다 무조건 한다. 약간은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옛날에 좀 이런 무역 공식적인 무역관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있어요. 어느 나라하고 교역을 하려면 그 나라에 상호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도 보면은 그 이제 한 나라든 어디든 무역을 원할 때 가서 이런 거를 좀 교역을 하려고 하니까 허락을 해주십시오라는 그 승낙을 받는 거 그네들의 그 수주필법으로 조공했다. 그렇지. 공식적인 무역이죠. 네, 무역이에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 외교 관계에서도 굉장히 부역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도 보면은 외교 그 대사가 파견이 돼가지고 오면은 신임장 줘요. 그래요. 네, 그런 죄송한데 조공 문제 이거는 이 주제하고 조금 괜찮으시면 저도 좀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하역사사 공기라는 책을 써낸 소설가입니다. 김이호라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단체 기일로 알고 있는데 뜻깊은 날 이런 행사를 해주셔서 공부 좀 하러 왔습니다. 저는 이제 소설가니까 저 역사 전문 역사가 아니니까 소설가 입장에서 좀 자유롭게 한 5분 이상 조금 제가 좀 이 논문을 보고 의문이 있는 거
아니 그냥 말씀드릴게요. 좀 앉아서 들으셔도 되고요. 예, 예. 근데 먼저 흑수 이제 그 숙신에 대한 여기 이제 음료 얘기도 돼 있는데 이제 이 논문에 보면 이제 숙신 얘기도 많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딱 그 떠오르는 얘기는 우리가 숙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단재 선생이 숙신은 곧 조선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일단 좀 서운한 감이 좀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이제 흑룡강 일대라고 지금 강역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흑룡강이 뭐 흑수라고 이제 흑수말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거는 요 뭐 이쪽 일대를 이제 비정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역사상의 지리상의 흑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디냐면 뭐 다들 아마 아시겠지만 연산 위에 그 북경 일대의 그 조선화 조백화 그 상류에 그 흑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화 조백화 위에 동쪽부터 서쪽까지 그 조탕백 흑해서 조화, 탕화, 백화, 흑화 요 흑화에 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 또 다른 흑수의 존재가 이 중에 이게 뭐냐면 왜 그럼 그쪽에 있는 흑화가 이거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우리 그 맨 앞에 기편이 있지 않습니까? 1편 거기 아마 말괄과 발해편이 이렇게 낭랑극과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소동파의 북송 그 시인 11세기 지장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세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첫 번째는 진한의 북에 남북 흑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최치원이 진한이 곧 신라고 마한이 고구려다 이래서 뭐 사학계에서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최치원의 말대로 진한이 신라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그 삼국사기에도 진한 육부가 얘기 나오니까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진한은 그 초기의 신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경주 가보면 우리 대한민국 내 안에도 뭐 우리가 흑수라고 부르는 데는 없잖아요. 최소한 반도 안에 있는 경주는 아니었다. 초기 신라는 이쪽이 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그것도 뭐 우리 삼국사기 거기에 진한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다. 장성 짓는 걸 피해서 그것도 아주 수수께끼 아닙니까? 그 장안이나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무슨 그 경주까지 도망을 온다는 얘기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밌다는 거죠. 이 진한인들이 섞여 살았다. 그것은 곧 이 지역이 통일 그 진시황의 진 유방의 한하고 근처에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얘기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기사는 그 각각 이 시기에 동명제 온조왕 혁것의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 읽어볼게요. 동명제 즉위 10년, 이거 BC 27년이죠. 그러면 부곡절을 멸망시켰다. 고구려가 그랬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온조왕 42년, AD 24년에 남옥저 20여 호가 백제에 투항을 했다. 세 번째, 혁것의 52년, 요거 BC 7년입니다. 그래서 동옥저가 양말을 바쳐왔다. 이런 기사가 그 삼국유사 거기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재밌는 거는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 이 삼한이 그 언저리에 붙어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또 중국의 접경지대에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조 거기에 똑같이 같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십제라고 이제 백제라고 하지만 온조가 왈 동쪽에 낭낭이 있고 북쪽에 말갈이 있다. 말갈이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적어도 말갈 흑수 말갈을 얘기한다면 적어도 삼한의 북쪽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좀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말 흥미로운 마지막 요 기사가 있는데 장성의 북쪽에 이건 뭐 번역자가 제가 보는 그 책에는 만리장성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장도에 있는 이 책이라면 소동파가 11세기 인물이고 김부식보다 한 100년 전이니까 그때는 산해관부터 이 장성 북경까지 장성이 아니죠. 그래서 옛날 그 진장성 소위 거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장성의 북쪽에 흑수가 그 다음에 남쪽에 옥저가 있다.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진장성이 만리장성이 아니고 그래서 초기의 진장성은 임조에서 갈서까지 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투 지역에서 그 양평 북경 그쪽까지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요 갈석이 어디냐? 이 갈석이 이제 경계선이니까. 그럼 갈석이 어디냐? 지금 산해관이 있는 창녀의 그 갈석산은 아예 아니고요. 장성을 쌓지 않지, 많은 장성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요 갈석은 뭐 학자들이 제가 보니까 좌갈석, 우갈석이 또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먼저 그 좌쪽 갈석이 뭐냐면 이게 백랑산이라고 하고, 이 백랑산이라는 건 그 여기가 어디냐면 대동하고 영구의 그 일대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석산이 있고 그 작은 낮은 산은 낭하산. 그래서 그 머리 글자에서 백랑산이라고 했고, 바로 이 백랑산이 옛날에 고대의 좌갈석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지역은 나중에 조조가 삼국시대 때 조조가 그 오한족을 원소 그 아들들 쫓아서 오한족을 치기 위해서 백랑산 전투를 벌이는 그 진경도라고 저는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되면은 흑수가, 이 말하는 흑수가 요 세 가지 기사를 이렇게 해보면 그 북경 언저리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양평 갈석이 그 북경 동남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시사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우리 조선화 상류라고 하는 그 흑수가 이쪽 언저리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된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만이 몰려 있었다. 초기에 사만이 몰려 있었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낭랑이 또 옥저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마한하고도 거기에 동시에 이게 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초기에 그 주몽, 고구려 주몽이 나올 때는 말가라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동부에서 나와서 주몽이 순노국에 들어가서 그 말갈이 이래가지고 그걸 잡아주면서 이제 기반을 쌓는 걸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졸본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저는 뭐 광개토대왕에 명백하게 홀본이라고 나오니까 그건 홀본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그 홀본이 이제 나중에 제가 다는 본데서는 어떤 학자들은 그 바로 홀본, 고구려 초기 홀본이 나나 그 중대 그쪽에 있는데 승덕이라고 합니다. 열하 이름도 좋고 승덕이라고 하잖아요. 홀본 얼마나 이름이 대단합니까? 골의 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뭐 별개의 문제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쭉 해볼 때 그 상당히 이 흑수 말갈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 대신에 또 신라는 혁거세는 더 먼저 세웠다고 하는데, 혁거세 때는 말갈이라는 용어가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낭랑이 온다고 자꾸만 이제 낭랑 얘기가 언급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그건 가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건 다 그 일대에, 그러니까 나나 서쪽으로, 그 다음에 북경 언저리의 그 연산산맥 일대 바레만까지가, 이것은 상당히 이 고조선 혹은 그것을 이은 우리 상한 초기에 주된 강역이 그쪽이 아니었나. 특히 요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아주 고지도를 보니까, 제 옛날 고지도를 보니까 그 요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수가 나옵니다. 요수. 그것이 오늘날의 영정하라고 그래요. 국경 아래 천진으로 흘러가는. 그런데 그 요수의 상류는 상간하라고 지금도 얘기하고요. 이거 아마 다녀보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요수는 정말 지금의 랴오하는 요하라고 하고, 분명히 지도의 이름도 명칭도 수하고 하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고대 10세기 거란이 요하를 이쪽에서 얘기하기 이전에는 전부 요수입니다. 그래서 거란이 이 요하로 여기를 구별이 되기 이전까지는 요성과 요서의 기준이 바로 그 영정하, 그 요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삼국사기 초기에 있는 그 이상한 그 기록들, 뭐 혁거세나 뭐 여기 나오는 그 낭랑 얘기, 뭐 남해왕대 얘기, 이런 얘기들이 묘하게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흑수말갈이 그 흑수말갈이라면 그 흑수말갈들이 나중에 부여나 뭐 동부여가 이제 우리 그 고구려가 이제 나중에 강성해지면서 이 지역을 평정하고 내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후대의 그 후예들이 또 이쪽으로 동진을 해서 요하를 넘어서 이렇게 가서 그 후예들이 아마 그 흑수말갈이라는 이용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우리 학자들께서 한번 연구해 볼 만하지 않은가. 그럼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강역이 아까 이제 이쪽으로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이런 삼국사기 그 기인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하지만
이런 스님도 참 이상한 기록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잘 알 수 없겠다. 그래서 그 페이지의 그 기록도 시대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삼국사의 기입편, 삼국유사 기입편에 나오는 그 몇 가지 그 기록들이 사실 고대 삼한 혹은 고조선의 강역을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걸 그럴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구태여 방금 아까 이렇게 문제를 삼아주셨던 그 사는 것도 좀 이상하고 1년에 뭐 한 6개월, 5, 6개월 눈이 오고 동토라서 그 안에 농사짓기도 상강평화 빼놓고는 아마도 그렇고 이런 데서 유물이 나오고 성도 나오지만 어쩌면 그건 발해 훨씬 뒤에 1000년 뒤에 발해 유적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대의 숙신, 그러니까 기원 전후의 그거를 얘기할 때, 왜냐면 말갈이 언급이 되니까. 그래서 그쪽을 본다면 어차피 이 주제는 우리 소장님 주제는 그 부사년의 그 동북사강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역사 공정에 대한 대응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차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논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 아무리 이쪽 만주 일대를 우리가 얘기를 한들 그 중국의 학자들이 콧방귀나 끼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과감하게 요하 건너서 지금 압록강 건너고 요즘 그런 진보적인 얘기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요하를 건너고 그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대능하도 아니고 나나 넘어서 요수 이 4대 강 이 그 강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거기에 많은 단서들이 풀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있어야지 중국의 가까이에서 노다지 붙여서 싸우고 고조선 이래로 그런 모든 역사들이 그래야지 스토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없는 유적에만 매달릴 필요 하지 말고 중국의 그런 역사와 어떤 것들을 많은 가설들을 설정하고 우리 학자들께서 활발하게 연구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리고 그런 좀 배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특히 마지막으로요. 다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요새 뭐 시절도 어수선하고 하지만 우리가 해방된 이래로 정말 80년이고 그다음에 북한, 중국, 뭐 러시아 이 권위주의 국가들 어떻게 될지 지금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참고로 또 아마추어지만 제가 그 치유천왕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계보를 알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그런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죽자사자 6년 동안 파고서 이제 내린 결론인데 치유천왕부터 역사 기록에 나오는 거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신라 문무왕이 통일하는 그때까지 3,500년의 역사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정한 패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어떤 그런 역사의 변곡점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그냥 있을 계제가 아니다. 그냥 반도사관, 식민사관 빨리 밀어버리고 과감하게 마침 한류, K-팝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임창경 박사님 포함해서 우리 역사가 저는 뭐 역사가 절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역사가들께서 좀 더 용기를 내시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좀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응원하러 왔습니다. 언제 지금 출판이 벌써 시중에? 아유, 제가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걸 뭐 미친놈 이런 책을 누가 책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권 한 권씩 내야 돼 갖고. 작년 12월 말에 9권이 나오고 저가 집에서 받은 게 1월 2일이었어요. 아직 한 사람 여러분이 많이 뿌렸는데 한 사람도 아직 완독자가 안 나타났습니다. 신명과 지명을 우리 역사가들이 나중에 좀 이거를 그냥 전 소설이니까 편하게 그래서 좀 찾아달라고 전부 한자 지명을 부기했습니다. 주제넘은 얘기 좀 드렸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을 우리가 1919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예. 맞죠? 하북성.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그까지 못 미쳤어요. 예. 저는 사실 거기가 굉장히 코어 지역으로 보거든요. 우리 작가님 말씀처럼. 제 8권인가에 평양에 8번 평양을 찾아서 나름대로
지도를 한번 그리고 작성해 어떤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평양도 있고 왕검성도 예, 왕검사 있었다고 아사다. 그러고 예, 한성을 이만조선도 거기 있었다고 그러고 예.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수나라 당나라도 예. 거기에서 거기서 전쟁했다 이렇게 그래야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수양제 공격 예, 루트를 예, 보면 예, 다 예. 그쪽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요하까지는 그 아무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어디까지 왔느냐가 제발 좀 과감하게 사실 건너가십시오.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후안의 모용이가 네, 말갈을 치러 갔다가 그렇죠. 말갈이 그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고 고구려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말갈 위에 그 흑수가 있는 데서 거기가 말갈인데 고구려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옆에 있었다는 거 북경 지역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죠? 지금 조화도 옛날에 뭐야 그 무경총효나 네. 또는 안기고 행정록에 보면은 조선화라고 나오니까. 우리 소장님 그 논문에도 관구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관구검이 옥조로 달아났다고 하는데 그 옥저가 막 낭낭이고, 그러니까 낭낭을 동서로 나나의 동쪽을 낭낭 남북 옥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나의 서쪽을 한사군의 낭낭군이라고 본다면 그 옥저가 저 멀리까지 간 게 아니라 동천왕은 그 밑에 창녀 쪽 이쪽 낭낭 남낭낭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낭낭군이 어디 있었느냐 이게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시간이 예. 그게 아무튼 수성현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수성현이 어딘가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런 봤을 것 때. 같습니다. 간단히 뭐 저녁을 드시면서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 저 이창호 선생님 오늘 오셨는데 전화주셨어요. 강의 한번 우리 여기 국학 강좌 한번 우리 와서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